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4단원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소단원이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설명문의 개념과 다양한 설명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실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지, 글쓰기의 일반적인 과정과 설명하는 글의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설명 대상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설명 대상은 우리 학교의 다양한 시설에 대한 사용이 설명 대상이 될 겁니다. 이때 설명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우리 학교 시설을 안내하는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 글의 예상 독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선생님, 교직원,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이 되겠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하는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공부했던 설명하는 글의 개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은 독자가 어떠한 대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빈칸은 뭐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분명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고 인식하는 것. 누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객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 자, 객관적의 개념 한번 볼까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주관적이라고 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객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설명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예상 독자의 수준과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흥미 등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상 독자의 수준은 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유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약 설명해 본다고 합시다. 유통은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재화와 용역 등이 교환되고 분배되는 여러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말을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재화는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용역은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교환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유통에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받았으면 그 물건에 대한 뭘 치러야 돼요? 값을 치르죠. 돈을 통해서 값을 치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노동을 통해서 값을 치른다든지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게 바로 교환이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만 조금만 더 해준다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유치원생은 어떨까요? 유치원생한테 유통 말해주면 금방 이해될까요? 생산자, 소비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추를 우리가 유통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배추를 생산하는 것. 유치원생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추를 기르는 사람, 우리 농부 아저씨를 생산자라고 하는 거야. 만들어내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그 물건을 배추를 사서 먹으니까 배추를 사는 사람, 맨 마지막에 배추를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바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이제 소비자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전체에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농부 아저씨로부터 배추를 받고 배추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것.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유치원생도 어렴풋이 유통에 대한 개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 수준에 맞게 설명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용어가 달라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내용의 구성, 그리고 다양한 설명 방법들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거죠.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입니다. 그런 만큼 그 정보는 객관적인 정보여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정보.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고 인식하는 그런 정보여야 합니다. 또한 이 정보는 정확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거짓을 전달한다면 그것은 이미 정보 전달의 성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의 출처도 명확해야 되고요. 그 출처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고요. 셋째, 처음, 가운데, 끝으로 짜임새 있게 글의 내용을 조직해야 합니다. 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보를 전달할 때 우리가 설명문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글이 짜임새가 있어야 쓰는 사람도 쉽게 쓸 수 있고 또 읽는 독자도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하려는 대상이나 개념에 맞게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양한 설명 기법이 적용되는 실제적인 글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독자의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글쓰기 과정 중에서 계획하기 단계에 해당하고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이고 처음, 가운데, 끝으로 짜임새 있게 글의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 설명하려는 대상이나 개념에 맞게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표현하기 단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약간 생소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내용 표현하기 단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의 특성을 먼저 볼게요. 설명하는 글은 사실성, 객관성, 명확성, 형이성, 체계성을 갖춰야 합니다. 사실성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설명문은 정보 전달하는 글입니다. 이때 정보는 정확해야 되겠죠.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이미 정보 전달하는 글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성에 기반해서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객관성입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글을 써야 한다는 거죠.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런 만큼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쪽 측면에 치우쳐 있는 주관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고 인식하는 객관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실이나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객관성에 초점을 두고 글을 써야 합니다. 셋째, 명확성입니다. 뜻이 분명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의적인 단어나 또는 중의적인 문장 등을 쓰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 의미가 인식되는 그런 글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정보를 쉽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겠죠. 넷째, 형이성입니다. 대상을 쉽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체계성입니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글을 써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사실성, 객관성, 명확성, 평이성, 체계성은 모두 다 정보 전달하는 글, 즉 설명하는 글의 우리의 핵심 목적인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글쓰기의 일반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글쓰기의 일반적인 과정은 꼭 설명하는 글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은 아닙니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글쓰기 일반적인 과정을 반드시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여러분들 이 용어가 지금 조금 생소할 수 있고 그렇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글쓰기 일반적인 과정,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 용어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계획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하기는 글을 쓰기 전에 일정하게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글의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계획을 해보는 단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왜 글을 쓰는가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왜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보 전달의 목적 또는 설득의 목적, 자기 표현의 목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제입니다. 주제는 무엇에 관련된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 여기 초점입니다. 목적은 왜, 주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예상 독자입니다. 예상 독자. 우리가 글을 쓰는 필자가 있고요. 그 글을 읽는 독자가 있겠죠. 그래서 예상 독자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 독자의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목적, 주제, 예상 독자를 왜 고려해야 될까요? 이들을 고려해야지만 글의 내용과 내용 그리고 또 자료 수집, 내용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내용 생성하기를 보겠습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한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등을 고려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수집하고 수집한 내용을 또 목적, 주제, 독자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정보 전달하는 글에서는 정보의 신뢰도, 즉 믿을 수 있는 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독자가 더 쉽고 정확하게 글을 이해하는 데 소재가 됩니다. 설득하는 글에서는 정보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출처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앞에서 선정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이제 선정을 했겠죠. 선정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직합니다. 이때 개요를 보통 작성을 하는데요. 개요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 계획에 따른 글의 순서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의 뼈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글의 재료들을 주제와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게 되면 글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또 균형 있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요 작성이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현하기 단계를 보겠습니다.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실제로 글을 써보는 것이죠. 앞에서 수집한 여러 가지 자료,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설명 방식을 사용해서, 설명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설명 방식을 사용해서 실제로 글을 써보는 단계입니다. 초고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초고라고 하는 건 뭘까요? 처음 쓴 글을 말합니다. 처음 쓴 글. 그럼 초고는
완성된 글일까요? 여러분 완성된 글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초고는 완성된 글이 아니에요. 고쳤을 것을 전제로 하는 글입니다. 다시 글의 계획 단계, 또 내용 생성, 내용 조직 등등을 고려해서 다시 고쳤을 것을 전제로 하는 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고쳐쓰기 단계입니다. 우리가 표현하기 단계에서 작성한 초고를 글의 목적, 주제, 독자, 내용 조직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고쳐 쓰는 단계입니다. 이런 글쓰기의 일반적인 과정을 기억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으로 적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글의 글쓰기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또 뭘 고려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상 독자입니다. 예상 독자. 예상 독자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무엇과 관련된 것? 그렇습니다.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럼 무엇과 관련 없는 내용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제입니다.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요. 또 더 필요한 내용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그리고 가장 글을 쓰다가 막히는 부분이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내용 생성하기.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내용 뭐가 될까요? 조직하기 단계가 됩니다. 내용 조직하기.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설명하는 글의 구조인 수집한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하는 글의 구조입니다. 설명하는 글의 구조인 처음, 가운데, 끝에 맞게 어떻게 해요? 개요를 작성합니다. 개요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준비된 글의 재료들이 있겠죠? 그것을 바로 주제와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이 적절한 이렇게 내용을 조직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다고요?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균형 있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이 적절한 또 설명 방식과 자료 활용 계획 이런 것들도 함께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표현하기 단계입니다. 표현하기 단계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게 글을 써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글의 목적, 주제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대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다. 그럼 뭐가 좋아요? 대상과 본질의 뜻을 밝혀서 설명하는 정의의 방식을 사용하면 좋겠죠.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인다. 그럼 어떤 방법? 예시를 사용하면 좋겠죠.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내용들을 열거하면 좋을 거고요. 또 글의 신뢰성을 더 높이고 싶어. 그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다 보면 읽는 이가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한다는 거고요. 다음 평가하기입니다. 사실 평가하기는 고쳐쓰기의 하위 항목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 본 겁니다.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는지 점검합니다. 다음으로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활용하였는지 점검하고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바탕으로 썼는지 점검하게 되겠죠. 처음, 가운데, 끝에 짜임에 맞게 잘 구성하였는지 점검합니다. 뭐 하려고 이런 거 점검하나요? 그렇죠. 글이 잘 쓰여져 있는지. 만약 잘 쓰여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하려고? 고쳐 쓰려고요. 그래서 평가하기는 고쳐쓰기 단계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고쳐쓰기입니다. 평가하기 단계를 통해서 파악했겠죠. 그랬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고쳐 쓴다는 거죠. 또
글을 쓰다 보면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여 글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글쓰기 과정,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의 특성 등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하는 글의 구조,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처음, 가운데, 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단 구성이라고 했고요. 논설문에서도 이런 3단 구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설명하는 글에서의 3단 구성이 처음, 가운데, 끝. 여기에 어떤 내용이 제시되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설명 대상을 제시하고요. 글을 쓴 동기를 밝힙니다. 또 읽는 이의 흥미를 유발하죠. 다음으로 가운데입니다. 적절한 설명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설명 방식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인용, 인과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음 끝으로 설명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글을 마무리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를 당부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설명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으니까 간단하게만 그 개념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정의, 대상의 본질, 개념, 뜻을 밝히며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입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공통점에 초점을 두면 비교고요. 차이점을 밝히는 설명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인과죠.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분, 분류, 분석, 열거, 인용 등이 있습니다. 자, 구분은 여러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상위 항목에서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가는 것이고요. 분류는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나가는 설명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위 항목에서 상위 항목으로 묶어나가는 것이 되겠죠. 자,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몇 개의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분과 분류는 여러 대상이라고 한다면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열거는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낱이 쭉 늘어놓아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써서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거를 사용하게 되면 강조가 되고요. 인용을 사용하게 되면 말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설명문의 개념 그리고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글쓰기의 일반적인 과정, 그리고 또 설명하는 글쓰기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그리고 그 각 과정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